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제 이름은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네. 노준이고요. 이제 수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제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별명 같은 경우에는요, 찍신입니다. 찍신이 뭐겠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찝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지금 2주 전에 이제 시험을 봤을 때 보고 나서 이제 합격 그냥 바로 이제 채점해가지고요. 합격하신 분들 뭐 문자 오고 다들 역시 찍신이다. 이게 이제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찍신은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그래서 찍기 신공의 달인이다. 앞으로 수업을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성격이요. 저를 뭐 피하란다든지 자랑한다든지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그냥 묵묵하게 민법 이렇게 시험과 관련된 거 그것만 계속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제 공개 강의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제 피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찍기 신공의 달인 줄여가지고요. 찍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격자 발표하면은 모임해가지고 이제 만나면은 남자 수강생분들 어르신들은요 분명히 제 별명을 찍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쪽으로 읽어가지고 찍다리 농담 삼아서 술 한잔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찍기 신공은 어떤 거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내년 10월 시험 볼 때까지 꾸준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자체에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찍기 신공으로 잘 발휘가 됐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시험은 전체적인 총평은 작년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번에 40문제 중에서요. 40문제 중에서 옳은 지문을 찾아라.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틀린 지문을 찾아라 했는데 옳은 지문을 찾아라. 이 부분이 이렇게 2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체감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으로 통해서 쭉 읽는 문장들은 올바른 문장들을 많이 보고요. 옳은 문장들을 많이 보고 시험 자체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하면은 옳은 거 4개 쭉 찾고요. 그 중에서 이상한 거, 틀린 거 하나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옳은 것을 찾아라 하면은 그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올해 저는 요 옳은 지문이 많이 나올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가면은 9월 달부터 10월 달에 어떤 과정을 받게 되냐면 통영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대비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이를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1회 문제 제 모의고사 4회 중에서 1회 문제가 옳은 지문이 21개 냈고요. 그 다음에 2회 문제 여기에서 31개를 냈습니다. 31개. 다른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모의고사 점수를 조금 맞던 친구들도 멘붕이 와가지고요. 점수들이 막 다운이 됐다는 겁니다. 다운이 됐다. 그렇지만 이미 이 문제들을 통해서 옳은 지문을 찾아라. 여기 자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장 자체에 가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풀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강의를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그냥 합격하겠구나. 이제 그 느낌은 이렇게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지금 나간 이제 유인물은요. 방금 전에 설명이 좀 있었지만은 저희가 지금 제일 첫 페이지 잠깐 펼쳐두시고요. 잠깐 펼쳐두시고 그리고 저희 오늘 나갔던 교재도 한번 펼쳐보시고요. 72페이지 같이 펴셔가지고 일단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 교재까지 같이 펼치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파란색 책, 입문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입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간략하게 압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 나갔던 자료들을 보면은 쭉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입문서만 가지고 입문 과정을 했다. 그러면 1월부터 이제 기초 강의가 들어가면 다시 교재가 나오게 됩니다. 두꺼운 교재가. 그 교재 나오게 되면 이 입문 과정, 지금 입문서 파란 책은요, 전혀 안 보게 됩니다. 전혀 안 보게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로 나간 것, 이 자료로 나간 게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한 70여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편집이 돼서 나올 텐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요, 1, 2월 과정 끝나고도 듣고 3, 4월 과정 끝나고도 듣고, 그러니까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제도,
그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강의 자체는 이 자료 위주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입문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참고하는 것 그러한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저희가 민법을 하니까 여기는 지금 입문서 72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이 뭐냐? 이런 건 시험이 안 나오겠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는 지금 처음 그 강의를 들으신다. 민법이 지금 처음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민법이 뭐냐? 그거는요. 그냥 꼬마한테 처음 공부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생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 똑같습니다. 답 못합니다. 답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쭉 그냥 공부를 해가면서 대충 감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민법이 뭐냐 물어보면은 우리 그 법제처에 보면 법제처가 국가법령 정보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센터. 거기에 가가지고 민법하고 엔터키를 딱 쳐보면은요.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쭉 뜹니다. 민법 1조부터 이렇게 1118조까지 이 조문이 뜨는 것. 이 민법전. 이거를 민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여러분이 당신 누굽니까? 했더니 제 이름을 말하는 것. 제 이름 노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민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 우리 민법전이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 입문서를 보시면요. 그 파란색 책에 민법의 의 나와 있죠. 민법이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의 법전, 즉 민법전을 말한다. 이게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민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민법전이다. 당신 누구냐 물어봤더니 제 이름 말하는 거. 이거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알맹이를 설명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찍심입니다. 그럼 민법의 알맹이는 뭐냐? 여러분하고 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 여러분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수강 신청을 하게 됐다. 그러면 학원과 여러분과 사이에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잠깐만 보시면 우리 민법은요. 58년 개띠해에 만들어졌습니다. 58년 개띠해에. 그런데 58년 개띠해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깔끔하게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58년 개띠해 그러면 그 전에는 민법이 없었느냐? 그 전에 민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민법이 있었느냐? 일본이 만들었던 민법 그걸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고 60년 1월 1일부터 우리 민법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물권법에 가가지고 그 전에 일본 민법을 쓰던 때하고 그 다음에 60년 현행 민법하고 차이점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제도 차이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58년 개띠에 만들어지고 깔끔하게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반하여 실질적 민법이란 이제 알맹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질적 민법이란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아주 추상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그냥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민법을 말씀을 드렸고 민법하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시험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민법 시험을 공부합니다. 민법 시험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민법 시험이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가 그것 자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걸 파악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민법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바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방금 민법 1조부터 118조 조문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민법 조문 이 조문을 구성을 하고 있고 민법 조문은 지금 어디에 1페이지를 잠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이제 유인물 봅니다. 유인물. 예. 1페이지 잠깐 보시면 지금 상단 부분에 매매 계약을 성립해 가지고요. 563조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 첫 페이지. 그래서 매매의 의 해 가지고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문, 이러한 조문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들의 의미가 뭔가 이것 자체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그거를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 그랬을 때 이 이론은요.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가지고 있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법원의 판례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은 조문하고 판례, 그러면 어떠한 조문을 공부를 하고 어떠한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요,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라는 건 올해 시험까지 해가지고요, 꾸준하게 매년 출제가 됐죠. 25회, 26회, 24회, 23회. 그러면 기출문제만 알면 시험을 합격한다.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공부를 해보면 그 기출문제, 거기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는 것은 어떠한 조문이 중요하고 어떠한 판례가 중요한가, 이것들이 계속 출제가 돼가지고 반복돼서 출제가 되었으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를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녹록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 합격률 자체는 그 11월, 12월 처음 강의할 때 그때 오신 분들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스타트 자체는 지금부터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쭉 공부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해 나간다. 그러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재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사용을 하는 쭉 앞으로 봐가야 할 그 책,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책을 봐도요, 분명히 한글로 써져 있는데 이 한글이 아니다. 외국말 같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최대한 그게 빨리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민법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랬고 그 기출문제에서 바로 시험에 나오는 조문하고 판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랬고 이제 비중을 보면은 판례가 요즘 시험은 80% 이상도 차지하지만 80%에서 8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문이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돼가는가, 그거는 앞으로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내용으로 가셔가지고요, 이제 계약의 유효한 성립과 효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 성립이 뭐고 효과가 뭘까, 이런 것 자체를요, 처음에는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쭉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어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기본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갑은 자기가 살던 집을 팔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다. 그리고 을은 주택을 구입할 만큼의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무주택 상태를 청산하려고 한다. 집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는 그가 가용한 돈의 액수라든지 통근 기타의 교통관계, 장래의 가치 상승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여러모로 가령 여러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녀 보는 등 하여 알아본 결과 그 중에서 갑소유 주택을 점 찍었다. 을은 그 주택에 가서 내부를 돌아본 다음에 갑과 사이에 그 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고 기타 인도 날짜라든지 대금의 지급 방법, 그러니까 언제 대금 어떠한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급 일자 등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을 하였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건 이제 우리가 통상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지금부터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이.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여기에 매도인, 매수인 적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 자리에 객동이도 적어질 수 있고, 매수인 자리에 을순위도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을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 이름 다 다른 거 해줄 수 없죠. 그러니까 갑이다, 을이다, 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시험이 아니라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 갑, 을을 A, B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A, B도. 그래서 A, B 이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갑, 을 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나타낸다. 근데 이제 실제 나중에 시험에 가서 보면은 사례형 문제라고 해가지고요, 갑, 을, 병
많게는 정, 무 이런 식으로 사람이 5명도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제 이 부분들이 갑자기 갑, 을, 병이 막 등장을 하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항상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쭉 읽어봤던 이 부분, 그래서 사례형 문제라는 것은 방금 읽어봤던 거 그 두 개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갑하고 을하고요. 얘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자기 부동산 이 사람한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을은 거기에 대해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면 둘 간에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을 때 이 물건을 파는 사람, 이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용어들 약속입니다. 약속이니까 만약에 매도인, 매수인 이러한 단어들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 하더라도 이러한 약속들은 빨리빨리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이제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의 성립. 그래서 563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밑에 나오는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면요. 이 조문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약정이 빠지고 문장이 나옵니다.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하면 이게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왜 틀린 문장이 되느냐. 다시 내용 봅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계약을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 민법 563조는 그 표제라는 건요. 563조 바로 옆에 그 제목 나와 있죠. 매매의. 표제를 매매의 의라고 하고서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를 하였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재산권에 굵은 글씨를 표현을 해놨죠. 이것 자체가 올해 이제 그 시험 문제의 정답 지문으로 나온 그러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민법이 재산권이라고 하고 단지 물건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의 대상에는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채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판다, 채권을 판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은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이므로 재산권이라고 하게 되면 물건 판다 이것 자체를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방금 매도인 이 사람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물건을 판다는 것은 내가 이 물건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한다고 하죠. 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약속을 한 거고 을은 거기에 대해서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했다.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일단 이 개념 자체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매계약에서 그 대상은 조문에가 재산권이라고 적어져 있다는 거. 재산권이기 때문에 단순한 물건뿐만이 아니라 권리가 포함이 된다는 거. 권리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권 속에는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상권이라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상권이라는 부분도 매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인데 시험 지문에 어떤 게 나왔느냐.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면 O겠습니까? X겠습니까?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권리니까 지상권도 권리니까 매매는 물건만 되는 게 아니라 권리도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지상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입문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를 꼭 부탁을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해버려가지고요, 그냥 쭉 한 번 정도 설명하고 나가는 거, 그거는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데 문장으로 잘 넣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근데 출제 교수들 어떤 거냐?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재산권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들도 포함한다. 채권 팔 수 있습니까? 채권. 예.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내년 만약에 올해
말에 12월 31일 날 받을 채권이 있다. 근데 지금 당장 현찰은 급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싸게라도 해가지고 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한다.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여하튼 간에 주택을 돈 주고 사는 계약을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은 결국 매매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이것도 방금 우리가 읽어본 조문에 적어져 있었습니다. 위에서 본 민법 563조는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여 약속을 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합의, 즉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가령 계약금을 지급한다든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 개념 낙성계약, 승낙할 때 낙이죠. 승낙, 그것에 의해서 성립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많이 그리게 되는 그림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데, 매매 계약을 4월 1일 날 체결했다. 그러면은 둘이 그냥 약속한 겁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거고요. 대금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거. 그냥 단순히 약속만 한 겁니다. 약속만. 그러면 결국에는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을.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물권,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그거는 6월 1일 날 하는 겁니다. 6월 1일 날. 요 개념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가지고요. 그 의무 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생각하실 것은 계약은 4월 1일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만 한 겁니다. 약속만 한 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등기부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갑이 먼저 소유권이 있다라고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부 때 보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소유권 넘겨줄 거 약속하고 이전하기로 약속했고 을은 대금 주기로. 그러면 4월 1일 날 을은 소유자 됩니까? 안 됩니까? 넘겨줄 거 그냥 약속만 한 상태죠. 을은 돈 주기로 약속만 했으니까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소유자가 되느냐? 6월 1일 날 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되는 것.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부동산 매매에서 둘이 4월 1일 날 약속을 해가지고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건요. 지금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을이 이 약속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요, 3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3가지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매매 계약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 약속한 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 을 앞으로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등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요, 6월 1일 날 가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이란 식으로 요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을이 소유자가. 그런데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 갑이라는 애가 소유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을 했죠. 갑이라는 애가 소유자여야 한다. 물건을 팔 수 있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령 제가 여러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약속 4월 1일 날 매매계약이 체결됐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제가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등기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경우에는 여러분이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리는 그림은요, 앞으로 저희가 그 시험 보는 날까지 아마 제가 그리는 그림 횟수 자체가 100번은 넘을 겁니다. 100번은.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유자였다. 그래서 등기가 A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갑이라는 애가 등기 관련 서류들을 위조를 해가지고 지 앞으로 위조해서
위조해서 이렇게 등기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2번 해가지고 합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지금 여기서 위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애는 소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위조해서 등기를 했는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요 갑이 접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그리고 여러분하고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체결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등기까지 격려했다. 을 소유권 취득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기도 해야 되고 등기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갑이 누구야 된다는 겁니까? 소유자여야 된다. 소유자여야 된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그 기본 개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수없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성 계약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다른 뭔가가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너한테 소유권 넘겨줄게. 그럽시다 해가지고 승낙 의사가 일치가 되기만 하면 체결되는 그러한 계약을 낙성 계약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에 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현물이 반드시 인도되어야만 무슨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계약들을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물 계약은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그건 앞으로 이제 거기서 보면 되고 또 합의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면에 공증을 받는 등의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져서 이루어져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요식 계약이라고 한다. 요식, 방식이 필요하다. 방식이 필요하다. 그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매매 계약은요, 낙성 계약이고,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게 돼서 낙성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 성립합니다.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다. 특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제일 하단 보면 그러니까 민법 563조는 결국 매매계약이 낙성계약임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요, 계약을 세 가지를 배웁니다.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나중에 그 조문들을 보면 다 거기에도 약정이라는 단어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기타의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그 외에 무슨 방식을 갖춘다라든지 현물이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기셔가지고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갑과 을의 의사가 합치되면, 일치되면 또 의사가 합치되기만 하면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지 않아도요,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여기서 의사가 합치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을이 1억 원의 갑의 주택과 그 대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갑이 1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같이 그 서로의 의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공통된 약속을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들 이러한 점을 서로 대립하는 의사의 표시의 합치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게 된다. 갑도 사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하고 을도 똑같이 사겠다고 한다. 이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갑이 내 부동산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을이 내가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승낙이다. 방금 봤던 것처럼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라는 것은 팔겠다, 사겠다 이런 식으로 팔겠다, 사겠다.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맞아 떨어졌다. 이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맞아 떨어지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4번에 계약금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의 실태를 보면 부동산을 산 사람, 그걸 우리가 매수인이라고 부르죠. 매수인. 그래서 먼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11월, 12월도 마찬가지고요. 1월, 2월도 마찬가지고 계속 영어 때문에 상당히들 힘들어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다 막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힘들어할 때 보면은 결국에는 그 용어들이요 전부 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매도인, 매수인 이런 용어들이 다 이렇게 풀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처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공부를 해간다. 그걸 생각을 하시고 산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르고요. 산 사람이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우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대금의 약 1할가량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대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랬을 때 애초에 지급하는 계약금, 그러면 여기에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걸었다. 요 1,000만 원의 지금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매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일단은 적어도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징표, 증거가 되고 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징표가 된다. 그걸 확 줄이면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증약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약금. 물론 그것도 시험에 나온 용어입니다. 증약금. 그래서 계약금의 최소한의 기능. 계약금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소한의 기능이 계약이 체결되겠다는 징표가 된다. 증거가 되는 그러한 것을 계약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계약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증약금이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계약금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밑에 조문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매년 시험에 하나씩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해지라는 단어 처음 보는 단어 나왔습니다. 판 사람 이를 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2배의 돈을 반환하고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민법 565조에 적어져 있고요. 그 밑에 565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65조가 하나의 조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겠지만 그랬을 때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이 일방이라는 말은 한쪽이 매동이 됐든 한쪽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이건 지급한 때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방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기에다가 이렇게 1번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1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번 다음에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게 2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교부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그림에서 갑하고 올 중에서 교부한 사람, 준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00만 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부라는 단어가 좀 그러시면 지급한 사람입니다. 지급한 사람.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민법 용어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58년 개때에 만들어져 가지고 6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된 우리 민법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만 55살입니까? 시행된 걸로만 따지면 58년 공포된 걸로만 따지면 지금 57살입니다. 그동안에요. 민법은 거의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들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조문 표현들 있죠. 이 표현들을 용어들을 대부분 다 바꾸는 그 개정안 내용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565조도 매매 당사자 일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러한 용어로 바뀝니다. 그러한 용어로 바뀐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급한 사람은 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을은 이 1,000만 원 포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계약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받은 사람은 1,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얹어주면 2배로 주면은 이거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 밑에 보시면 해제란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한쪽에서. 위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양쪽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없애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없애게 된다. 없앨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약금만이 교부된 상태에서는 4월 1일 생각하면 됩니다. 1,000만 원만 교부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계약의 체결을 후회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어느 시점까지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1,000만 원 지급했던 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감수한다면 그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565조 기능을 그 학자에 따라서는요. 가로에 보시면 후회 가능성을 법이 보장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괜히 이거 샀다. 괜히 저질렀다. 후회되는 경우들 있죠. 컴퓨터 사러 갔습니다. 컴퓨터 사러 가가지고요. 노트북 컴퓨터 하나 사려고 갔다. 조립식 컴퓨터. 그래가지고 100만 원. 그러면은 컴퓨터 100만 원에 사시겠습니까? 내지는 파시겠습니까? 상대방이 팔겠다 하면 의사가 합치가 이루어졌으니까 컴퓨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됐죠. 계약금 같은 거 전혀 지급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매매계약은 성립됐습니다. 근데 거기 사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약금 10만 원 거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0만 원을 걸게 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그때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걸었다. 그러면 저는 그 10만 원 포기해버리고 어떻습니까?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다. 100만 원 주고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요 6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60만 원에. 그럼 어때야 되겠습니까? 10만 원 포기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권리. 그 다음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지금 10만 원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저하고 1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150만 원에 사겠다는 겁니다. 150만 원에. 그럼 어떻겠습니까? 10만 원 얹어가지고 줘버리고 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계약 자체가 체결됐다가 이거를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가 1번, 2번을 붙여놓은 거는요. 이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해제할 수 있는 데 대한 그 제한이 있는 게 바로 1번, 2번 붙여놓은 겁니다. 시험에서는 나중에 가서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한정이 된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해 주거나 또는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을 하면 이제는 쌍방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게 된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고요. 1,000만 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내용을 보니까 5월 1일 날 중도금 4천 이걸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5월 1일 날 의리가백에 4천을 지급을 했다. 이러한 것을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들은 나중에 가서 다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이제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시간 제한이 있다. 시간 제한이 있다. 그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게 된다. 나중에 그 8월, 9월 가가지고 그때 시험 이제 그 준비를 하게 될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게 된다. 우리가 아까 1번이라고 붙여놨던 거, 이게 조문에 써져 있다는 것, 이거를 아시는 게 시험용으로는 상당히 더 중요하구나. 이것 자체를 깨달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계약의 해제권은 없는 것으로 특별히 약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계약금 1,000만 원을 4월 1일 날 걸었는데 둘간에 뭘 약속을 한 거냐면요. 방금 말했던 거, 이쪽에서는 포기하고 이쪽에서는 배액 주고 이거 해제하는 거 서로 못하기로 하는 특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릴 이유는 없겠죠. 그러한 특약이 없을 때에 방금 우리가 쭉 읽어봤던 걸 565조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 그 위에 조문에 표제라는 것은 565조 숫자 바로 나와 있는 제목. 해약금.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약금은요, 해제를 약속한 계약금이라는 겁니다. 해제를 약속한 계약금, 해제를 약속한 계약금, 그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 나중에 우리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의미가 뭐고, 여기에 관련돼가지고는요, 판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례들 전부 다 공부를 하시면 무난하게 한 문제 맞출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그 개념 정도만 잡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5번에 계약의 구속력, 계약의 구속력, 아주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가 밑에 한자가 나와 있고 한글이 지금 빠졌는데 첫 번째가 개입니다. 개. 약입니다. 약. 그 다음에 뒤에 속이죠. 약속할 때 약이나 속이나 계약에서 개자나 모두 묶는다, 즉 구속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계약이 성립하면 이는 당사자들 모두를 구속을 한다. 즉 계약은 지켜야 하고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을 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는요, 그 의무 실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판결 같은 거 받아가지고요.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등기 안 넘겨준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안 지키고 있다 그러면 판결 받아가지고요, 이거 등기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계약의 가장 큰 의미는 그것이 이처럼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죠. 이러한 의무, 즉 무엇을 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에서, 즉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다는 것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끝까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이 주택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그렇게 의욕하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그거는 방금 읽어봤던 거하고 당사자들이 그거 원해서 한 겁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그 불법행위라는 데가 아주 법에가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가. 그래서 당사자들이 원해서 이러한 의무들이 발생하는 것. 을 보고 갑한테 1억 원 주고라고 누가 시킨 바 전혀 없죠.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시킨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는데 왜 그런 의무가 발생했느냐? 서로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에서 시켜서 의무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구별할 줄 아느냐?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거를 하나를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넘기셔가지고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 의무가 타율적으로 남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법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그 구속에 넣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다음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아까 저 대학 때 은사님이기도 하셨던 대한민국 최고 법학자이신 양창수 교수님이 쓰는 표현입니다. 너무 저는 이 표현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은 자유실로짠 그물이다. 자유실로짠 그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계약 집 안 팔 수도 있죠. 누구한테 팔 것인가? 완벽하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 이것 자체가 계약이 성립하게 되버리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결국에는 갑과 을은요, 이제는 모두 다 이 그물에 거쳐, 그물에. 이 그물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것. 그러면 이 구속력이라는 단어는 왜 중요하느냐? 방금 전에 우리가 해제라고 했죠. 해제. 구속력이 있는데 이 구속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해제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제도.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던 것은 이제 해약금 해제. 계약금 1,000만 원을 걸었으면 해제를 약속했으니까 서로. 그러면 이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 그물에서 벗어나려면요, 원칙적으로 해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라는 것은요, 단어를 풀이를 해보면 이 망들 있죠, 그물, 이거를 잘라버리고 풀어서 거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봐주시고요. 다음에 밑에 하나만 읽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6번에 매매계약의 효과. 그러면 매매계약의 효과 해가지고요. 일단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보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똑같은 그 그림입니다. 갑하고 을하고요.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했고, 을은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매매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됐으면 당사자가 서로 원한 바에 의해서 그물에 갇히는 거고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다. 그러면 갑은 어떠한 의무가, 어떠한 권리가 있고 을은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의무가 생기는가. 그게 바로 매매계약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효과가. 갑은 약속에 따라서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대금 지급 청구권, 1억 원짜리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겠고요. 그 다음에 을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생기겠습니까? 너 약속한 대로 소유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러한 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물, 이 부동산을 또 나한테 주라. 나한테 주라.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인도라고 하는데, 이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갑은 청구권만 갖는 게 아니라 권리만 갖는 게 아니라 의무도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서로 이렇게 갑은 그 대신 자기가 약속한 걸 지켜야 되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을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얘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매매계약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매매계약 효과.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면 계약이 성립되면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바로 계약을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내용대로의 법률 효과를 가지게 된다. 우리 사례에서 매수인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이 약속한 것, 매도인이 약속한 것, 즉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지금 여기서 점유라는 개념은 나중에 다시 보게 되니까 별도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집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이 약속한 것, 즉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급부는요 채무자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약속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 을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 그러한 행위들을 급부라고 합니다.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그의 반면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러한 청구권, 이러한 것을 채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의무들을 채무라고 하는구나. 채무라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민법 공부하실 때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용어들이 초반에 막 쏟아져 나올 때요. 쏟아져 나올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별도로 설명 안 드리는 거는 그때 가면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초반에 그냥 너무 그렇게 거기에가 그냥 꼽혀가지고요. 이 단어가 뭘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큰 맥락에서 그냥 쭉 가고 다시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권과 대금 지급 채무를 돈 줘야 될 거, 매도인 갑은 을에 대하여 대금 채권, 1억 원 받을 수 있는 채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야 되는 채무를 각각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 부분은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여러한 문제들은요, 어떠한 종류든 고장 내지 장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의식에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사례에서도 가령 매수인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매매 목적물인 주택과 그 대지에 가령 이미 다른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서 을이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나중에 그 저당권으로 말미암아 경매를 당할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그와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그때는 안 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당사자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장 제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의 그 매매계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들, 매일매일 체결하는 계약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데 결국 여기 적어져 있는 것,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일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